한국 없이 안 된다고요? 여기 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필립스라고 하며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학부 시절부터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국제개발이라는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식민지 시대부터 국제 문제에 관여해왔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데 있어 지도자적 역할을 자처해왔다는 자부심도 영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기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제게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국제개발 이론 수업 중 국제원조 수혜국의 구조적 한계라는 주제를 놓고 조별 발표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발표의 주요 초점은 한때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국가들이 왜 구조적으로 다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의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조원들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었지요. 필리핀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중이었는데, 어느 외교문서 해제 자료집을 읽던 중 뜻밖의 문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 긴급 구호물자로 쌀과 의약품을 지원하였다.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못된 번역은 아닌지, 출처를 놓친 각주가 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도움을 받았다? 도무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있어 원조의 대상이 아닌 원조의 주체였습니다. K-팝과 K-드라마는 유럽의 대형 스트리밍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었고, 삼성과 현대, LG 같은 브랜드는 영국 가정에서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한국 제품이었고, 심지어 제 지도 교수님조차 최근 한국 방문 중 경험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의 정교함에 대해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식량 원조를 받았다는 말일까요? 그저 오류이기를 바라며 즉시 다른 문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료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내용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고 그보다 앞서 이미 한국 정부에 긴급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아주 근본적인 착각 속에 있었다는 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늘 원조를 주는 쪽에서만 바라보던 저희 시선이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았던 경험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점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저는 언제나 현재의 모습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정상회의 정례 초청국, 세계문화산업 수출 상위 5개국 안에 드는 신흥 문화 강국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에 그 이전의 처절한 역사와 그 속에서 피어난 생존의 전략들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관심은 단순히 구조적 한계라는 개념에서 구조적 역전을 이룬 한국이라는 특이점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기록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진 문헌들 속에서 1950년대 한국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 국가 예산의 80% 이상이 유엔과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던 시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피난민으로 전국을 떠돌았고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던 혼란 속에서 질병과 기아는 일상이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절반 이상이 폐허로 변해 있었고 미군의 항공 촬영 사진에는 수많은 판잣집과 폐허 속에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준비하며 가장 놀란 사실 중 하나는 바로 그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여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는 지금도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수십 개의 국가전략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필리핀 정부의 공공행정 전산화, 전자정부 구축, 지방자치 시스템 개편,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화 등 행정과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를 확인한 순간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역전이 그것도 한 세대 안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물음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의 개발 지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부 원조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공여국이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재구성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조원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설명했을 때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지도 교수님 역시 매우 흥미롭다며 깊은 분석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기존의 단순한 정책자료 정리 수준에서 벗어나 한국의 국가 발전 전반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마주했습니다. 우선 1960년대 한국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차원의 산업화에 돌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계획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철저한 자원 배분과 교육 정책, 기반시설 구축, 외자 유치 전략을 포함한 정교한 설계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였고 민간 기업들은 정부와 손발을 맞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밤낮 없이 기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제가 읽은 보고서에는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 공사장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당시 외국 기자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근대적 삶의 태도를 확산시키는 혁신운동이었어요.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계획하고 서로 힘을 합쳐 공동 작업을 수행하며 자립의식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은 정부가 마을에 시멘트와 자재만 제공하고 그 활용은 주민들이 결정하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위로부터의 계획과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절묘하게 맞물리는 형태로 변화의 에너지를 확장시켜 나간 것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수출주도형 산업화라는 용어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못할 만큼 한국은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특히 중동 건설 시장과 전자기계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집약 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저소득 개발도상국이 가장 넘기 힘든 벽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술 장벽인데 한국은 그것을 고작 10여 년 만에 돌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정보화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시기를 오히려 디지털 전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보급하고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전산화했으며 공공부문의 IT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는 등 국가 전체가 디지털 국가로 변모해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제가 나중에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게 될 전자정부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고 현재 한국은 UN 전자정부평가에서 10년 이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또 다른 영역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문화 콘텐츠, 이른바 K 콘텐츠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K-팝의 유행 정도로 여겼지만 곧 전 세계를 강타한 드라마, 영화, 웹툰, 음식 문화까지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 영향력마저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외화 수입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역사, 언어, 가치관, 심지어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유도하는 촉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금 세계에 되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약 5조 원, 환산하면 4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공부할 당시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신흥 공여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에 20년 사이 이렇게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더구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원조 총액은 연간 3천억 원 내외, 즉 지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압도적인 성장과 동시에 국제개발 분야에서도 이토록 비약적인 도약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 의문은 제 호기심을 넘어 감정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국제개발협력은 대부분 선진국 예컨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 오랜 식민지 통치를 보상하거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온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원조의 상당수는 수혜국의 실제 수요와는 무관하게 설계되었고 오히려 현지의 구조적 의존성만 키운 사례도 많았지요. 그에 반해 한국의 개발원조는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제도 설계, 기술 이전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이카는 단순한 외교적 포장기관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한국이 직접 겪은 고난과 극복의 경험을 체계화하여 이를 세계와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 둔 전문 조직이었어요. 세계은행의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이 본받아야 할 유일무이한 모델이라 언급한 대목을 읽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세계은행은 수많은 국가의 개발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해온 기관으로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를 이례적으로 찬양하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모범적인 공유국이 되었다고 단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31개 국가 중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국가는 단 하나, 한국뿐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빠르게 복구되었고, 일본은 식민지, 수탈 구조를 바탕으로 산업화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쟁 이후에도 외면받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제도와 산업을 세우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의 원조는 받는 이의 입장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사례는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제3자 보고서에 따르면 코이카는 루안다 내 5개 주요 병원의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는 단순한 의료 장비 제공이 아니라 한국의 보건정보관리체계를 해당 국가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지속 가능한 모델로 이식한 것이었어요. 그 결과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시간은 평균 72시간에서 12시간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WHO의 긴급 보건지표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결과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은 국제개발 현장에서도 윤리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부 강대국들이 원조를 조건으로 자원 확보나 외교적 입지를 요구하는 사례와 달리 한국은 원조를 외교의 도구가 아닌 공존의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콜롬비아의 한 코이카 수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도와주고 싶다는 의지는 있어도 정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는 여러분의 과거였고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고 말했죠.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한국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었고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데 머무르지 않고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세계에 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이자 철학이 되었고 세계가 한국의 원조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조사하면서 저는 더 이상 책상에만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 주제를 한국의 발전 사례와 코이카의 국제개발 전략으로 정하고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에서의 절도 있는 질서, 공항 내 무인 안내 로봇,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편의 시설들, 무엇보다도 공기 중에 흐르는 정돈된 분위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수록 더 강렬해졌습니다. 신호를 잘 지키려 가도 깨끗한 거리, 무료 와이파이와 디지털 안내판,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가 익숙하던 유럽조차 한참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만난 코이카 관계자분과의 인터뷰는 제 연구에 결정적인 전환을 안겨주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원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함께 배우고 함께 나아가는 동반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지 정부와 함께 전자정부를 설계하고 공공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민합니다. 이 말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던 대부분의 서구 공유국들은 여전히 주고받는 일방적인 구조 속에서 원조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 자신이 받았던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상대국의 상황과 존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원조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실제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책과 논문, 통계 자료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이미 확인한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수혜국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는 책에서만으로는 결코 충분히 알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코이카의 주요 협력 국가 중 몇 곳의 현장 관계자들과 이메일을 통해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고 운 좋게도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루안다,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에서 담당자로부터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답장은 필리핀 마닐라 시청의 정보화 담당 공무원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함께 진행한 전자정부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단순히 컴퓨터를 기증받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경험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마닐라의 공공서비스 민원 처리 시간이 기존에는 평균 15일 이상 걸렸던 것이 현재는 단 2일로 단축되었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덧붙인 말이었어요. 한국인들과 일하면 우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들은 절대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국제개발 현장에서는 수혜국의 관료나 전문가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이 무시나 지시에 가까운 일방적 관계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도 비슷한 처지를 겪었던 경험 때문일까요? 상대방을 동등한 협력자로 대하는 태도가 그들 원조의 핵심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보건부 소속 공중보건 간호사가 답변을 주었어요. 코이카가 지원한 모자보건 클리닉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녀는 한국의 간호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고 체계적인지에 대해 극찬하며 현지 사정에 맞춰 장비를 조정하고 문해율이 낮은 지역을 위한 시각 중심 교육 자료까지 준비해주는 세심함은 정말 감동이었다. 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훈련받은 의료 지식 덕분에 올해만 벌써 3명의 산모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코이카는 우리 병원의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라는 문장으로 답신을 마무리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기술직 공무원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한 직업훈련센터 구축 사업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시설 구축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파견된 한국 전문가들이 직업훈련의 커리큘럼을 베트남의 산업 구조와 연계시켜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장비만 놓고 떠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람을 남깁니다. 시스템을 남기고 자립할 수 있는 문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통해 저희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르완다에서는 교육부 산하의 기술자문위원이 긴 이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코이카가 추진한 전자도서관 사업은 단지 책을 디지털화한 것이 아니라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시골 지역까지 고려한 태양광 시스템,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오프라인 콘텐츠 방식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강대국들도 하지 않는 접근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한 지방 공공행정 아카데미에서 온 응답은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코이카의 지원으로 공무원 교육 과정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명하달식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식 사례 기반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을 준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준 것입니다. 이 5개국에서 받은 답변은 모두 다른 지역, 다른 분야, 다른 문화의 배경에서 왔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한 2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한국과 함께하면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둘째, 한국은 우리에게 도구만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희망을 준다. 귀국 후 조별 발표가 있던 날, 저는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억의 힘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처음엔 조원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어떤 이는 동아시아 특수론에 불과하지 않겠냐며 회의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후의 다시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고 1인당 국민소득 변화 그래프를 제시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한 필리핀,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의 생생한 발언을 전달하자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한 조원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거 정말 실화야 라고 속삭였고 발표가 끝난 뒤에는 내가 아는 국제개발 이론에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 같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의 결론은 단순한 데이터 요약이 아니라 기억은 가장 강력한 자산이며 한국은 그 자산을 세계와 나누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사 논문 최종 심사일, 저는 원조 수혜국에서 도덕적 공여국으로의 전환, 대한민국의 사례 연구라는 제목 아래 지난 6개월간의 자료 수집과 분석, 현장 경험을 집대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은 이 논문은 단순한 사례 연구를 넘어 국제개발학의 근본적 접근 방식을 되묻고 있다는 평을 해주셨고 지도 교수님은 제게 따로 시간을 내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클레어, 너는 한국을 분석한 게 아니라
한국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줬어. 지금 우리 모두가 개발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지. 그 말씀은 제 학문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는 한국을 단순히 기적의 경제국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저는 한국을 기억하는 나라로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숨기거나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나라, 한국은 제게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 국제개발 포럼에 참석했을 때도 저는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원조는 받았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준 유일한 국가입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개발학자들이 왜 한국인가라고 묻는 순간이면 저는 한국이 보여준 겸손, 실천, 연대의 철학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들려주며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제게 있어 한국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존경은 단순히 수출 실적이나 GDP 수치,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존경하게 된 진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결코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계는 종종 강한 나라를 기억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기억할 줄 아는 나라를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배우는 대상이 되었고 필리핀을 돕던 그 손길은 전 세계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감탄했던 말이 있습니다. 받는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주는 것은 결코 잊지 않는다. 한국은 그 말을 삶으로 증명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나라의 경험을 제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자 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영원한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영향력은 정말 상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